트럼프가 들어서면 고물가, 고금리가 들이닥칠 거다. 이러한 고금리 기조는 특히 장기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기 침체는 금리가 올라갈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 모신 분은 전 세종대 교수셨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을 하는 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들이 미쳐질 것인가 지금 많은 그 예상과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만 다들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한번 좀 풀어주시죠. 그러시죠.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대로 트럼프 2기에는 고물가, 고금리를 우려하는데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자산시장별로 5개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가 들어서면 고물가, 고금리가 들이닥칠 거다라고 우려하는데 그건 왜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미국 자국 내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나게 올릴 거다라고들 지금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에 본인이 당선되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보편 관세를 60%로 올리겠다. 그리고 4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단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수입산 제품들이 가격이 국내산보다는 높아야 자국 산업이 보호되기 때문에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편 관세가 10% 내지 20%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고물가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한 불법 이민을 막고 이민을 제한하다 보면은 인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발생하고, 임금 상승이 발생하면 이는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또한 고물가의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첫째 이런 고관세와 그 다음에 임금 상승으로 한 인플레이션, 이게 합작을 이루어서 트럼프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명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왜 또 금리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들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들어서 가지고 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팽창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걷어들이는 세수보다는 더 많은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국제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잘 아시겠지만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본인이 들었으면 감세를 추진하겠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한 재정의 구멍을 더 크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됩니다. 즉 이러한 국채 공급의 과잉은 자연스럽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와서 이거는 또 잠재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금리만 높을 뿐이 아니라 그간 우려되었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도산의 문제라거나 기타 하여튼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라거나 이런 잠재적 금융 리스크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2기를 상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기조위에서 경제가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려를 반영해서 지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그것도 B컷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0.25% 내리던 걸 0.5%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했어요. 즉 기준금리, 단기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금리인 시중금리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는 0.5%나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특히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3.6%에서 4.4%까지 0.8%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자산시장에는 이게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시경제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의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10년물 금리를 보면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다른 자산시장이 다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의 통화는 같이 강세를 띠게 됩니다. 즉 금리는 그 나라 통화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는 강달러로 갈 수뿐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처럼 최근 들어 미국의 달러가 급속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이는 큰 장대 양봉은 이건 트럼프 재선이 확정된 11월 6일의 그래프인데 이때 내려가던 달러 지표가 강하게 위로 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가 자산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계 자산시장의 규모를 보면 총 자산 중에 파생상품 비중이 자그마치 77%나 됩니다. 즉 4분의 3 이상이 이 파생상품이에요. 근데 이 파생상품에는 통화수합, 즉 각국 통화들의 교환이나 수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세계 자산시장은 통화시장이 가장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채권시장입니다. 국채나 회사채 등 이런 채권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이 금이나 은, 비트코인으로 일컬어지는 대체시장인데 대체시장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요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통화시장은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를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연준이 부득이하게 최소 5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준이 5번이나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연준의 주요 책무는 물가를 관리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다시 선회할 수뿐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강달러가 되면 각국은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간 외환부에 갖고 있었던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로 자국 통화에 치솟는 환율을 막아내야 됩니다. 즉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로 자국 통화를 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은 미국 국채의 공급을 또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이게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 인덱스는 6개 상대국 통화들하고의 상대 가치를 따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유로화의 비중이
57%로 가장 높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는 유럽의 유로화하고의 상대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럽보다는 미국의 경제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으로선 더 높고, 즉 유럽은 상황이 더 힘들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를 더 빨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강할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경쟁국 통화인 위안화, 엔화, 우리 원화는 환율이 치솟을 수뿐이 없습니다. 즉 가치가 하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하고 경쟁국 통화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경쟁국 통화들은 약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위안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1월 6일 개표일 당일에 자그마치 하루에 6%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저 오른쪽에 빨간 그 양대 장봉이 환율이 그만큼 치솟는 거를 의미하는데, 하루 사이에 6%가 치솟을 만큼 그만큼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한 7.1 위안 정도 되는 달러하고의 교환 비율이 머지않아서 7.3 위안을 돌파할 거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국으로서는 경기 부양 규모를 지금 10조 위안 정도 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규모를 더 키워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 전인대 중에 이게 아마 결정될 걸로 보여서 이 규모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인대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 규모를 보시면서 중국의 그 증시 움직임을 전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엔화를 한번 보죠. 엔화는 사실은 160엔을 넘어가는 그러한 환율이 치솟다가 일본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비컷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이게 강세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즉 트럼프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 재선이 당선되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다시 환율이 치솟았는데 지금은 154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전문가들도 이 엔화도 앞으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160엔 정도에 도달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원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화의 흐름도 위안화나 엔화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원화를 들여다보면 위안화하고 엔화하고 좀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 원화는 1,400원 근처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 1,400원에 도달하면은 다시 뭔가 꾹꾹 눌러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번에 클린턴 재선 당일날 1,400원 마지노선을 일찍 뚫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앞으로는 1,400원 선에서 우리가 막지 못하고 당분간은 1,400원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1,420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좀 더 내려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환율은 더 치솟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적에 이게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해서 인하의 제동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대출금리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대출금리를 정하는 거는 어떤 금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10년물 시중금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지금 미국의 10년물 시중금리가 3.6에서 지금 4.4%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물
금리의 속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 집을 살 적에 보통 모기지 30년 만기짜리 모기지로 집을 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집 산 사람들이 30년 동안 이 모기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에 한 번씩 모기지를 갈아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0년짜리 모기지를 하더라도 이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즉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악재일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하고도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한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같이 앞으로는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이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스러운 거는 어느 쪽에 있냐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다시 한번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는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소비의 대부분은 모기지 금리를 갈아타면서 거기서 나온 대출금을 가지고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뭐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자기들이 그간 못했던 이런 소비 행위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 모기지 금리를 갈아타면서 소비를 늘리던 이런 행태가 중단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GDP의 70%가량이 이런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도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주택담보금리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길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비컷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렇게 치솟고 있듯이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금 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시중금리의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특히 하단을 받치고 있던 금리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3년 2개월 만에 긴축을 풀어서 처음으로 금리를 한번 내렸는데 즉 3.5%에서 3.25%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이때 4.75%에서 6.54%에서 상하단이 각각 0.04%씩 올랐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 구조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중금리는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나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이번에는 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기조는 특히 장기 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10년, 20년, 30년씩 길기 때문에 이쪽에서 1%만 차이만 나도 이쪽에서는 10배, 20배, 30배까지는 아니래도 8배, 16배, 25배 정도의 그러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는 굉장히 앞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가지고 가능한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채 시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회사채나 금융채 시장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중소기업 은행의 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 문제는, 중소기업 문제는 좀 생각보다는 심각한 내재적인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은행은 사실은 장기국채를 샀을 적에 그들의 장부에는 구입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때그때 현재 시세로 평가해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장부상에는 지금 건전한 자본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실제적인 그들의 장기국채 가격은 큰 하락을 해서 이미 잠재적 손실이 그들의 자본금 전액을 삭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미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위기가 재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실 채권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CLO라는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 또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단기금리는 낮아지고 장기금리는 상승하다 보니까 그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다행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국채 가격이 단기국채보다는 비싼 정상적인 상태로 돌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랜 기간 금리가 동결돼 있다가 이렇게 해제되고 특히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됐을 적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때 경기 침체나 금융 리스크가 가장 많이 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내릴 때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됐을 때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금리 동결 이후 금리를 내릴 때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지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경기 침체는 금리가 올라갈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청색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즉 2000년대 초반에 기준금리를 내릴 때 한번 발생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이때도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고 우리가 2020년 그 코로나 사태로 기준금리를 제로화시킬 때 이때도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 단계로 진입을 해서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정상화된 건 좋은데 이렇게 금리가 정상화됐을 적에 지금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시점에 그때마다 예외 없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5번 있었는데 5번 모두 정상화 직후에 이런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를 지금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즘 그래서 그 장기 10년물 국채, 미국채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4.4까지 올라서 이제 약간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봄이었나요? 그 SVB 사태, 예. 그 많은 미국의 은행들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채 가격의 하락, 그것으로 인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그 미국이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 가라앉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는 그런 상황이 또 다시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고금리로 가게끔 놔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이나 본인이 대통령 전에 좀 과격하게 했던 얘기는 사실은 실행 단계에서는 좀 많이 참모들의 반대나 진원에 부딪혀서 좀 약화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겠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은 관세를 높여야 되는 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쟁국도 같이 대응해서 그만큼 관세를 올리기 때문에 이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를 하게 되면 그만큼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힘들어지고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우방국, 경쟁국들이 이제 미국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완화될 수는 있겠죠. 그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그 신념을 그대로 다시 쏟아낼 것인지 여부는 진행상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